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인간의 심연을 탐구하는 저희의 여정에 공감하신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무거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만약 어떤 범죄자의 자백이 뉘우침의 증거가 아닌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편의 연극 무대와 같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한 젊은이의 뒤틀린 마음 속에서 선과 악의 경계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사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가장 성스러워야 할 밤,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24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앤더슨 카운티. 거리마다 캐럴이 울려 퍼지고 가족들이 한 해의 마지막을 축복하며 모이는 그 시간, 911 신고센터에는 그 고요함을 깨는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 85번 고속도로 남쪽 방면입니다. 사람이 도로 옆에 쓰러져 있어요. 총에 맞은 것 같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고통이 아주 심해 보입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이슬이 맺힌 풀밭 위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16마일 표지판 근처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성은 44세의 제임스 돕슨. 그는 머리 뒤쪽의 근거리에서 발사된 총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눈 뒤에 박히는 끔찍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적적으로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그가 구급대원에게 겨우 남긴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저 그를 차에 태워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와 함께 있던 43세의 여성 메리마리 파울러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했지만 결국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성탄절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건은 처음부터 미궁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운 친구 사이였지만 그날 밤 어디로 무슨 목적으로 향하고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경찰이 확신한 한 가지는 범행 동기가 차량 강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돕슨이 어머니에게 빌렸던 2013년형 현대 엘란트라 승용차가 현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라진 차량에 대한 전국 수배령을 내렸고 며칠 뒤인 12월 30일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되었습니다. 앤더슨 카운티 보안관서의 한 경관이 주택가에 주차된 흰색 현대 엘란트라 한 대를 발견한 것입니다. 차량 번호판은 원래의 것과 달랐지만 차대 번호를 조회한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찾던 바로 그 차, 그리고 그 차의 주인을 찾아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22세의 청년 존 애셔 패럴 비아레 알이었습니다. 차량 내부는 끔찍했습니다. 좌석에는 핏자국이 선명했고 안전벨트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듯 날카롭게 잘려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22구경 탄피 1개와 389경 권총, 22구경 권총 2자루, 그리고 22구경 소총 1자루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총기에는 수제로 제작된 조잡한 소음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비아레알은 신속하게 체포되었습니다. 처음 신문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전혀 알지 못하며 자신의 차에서 발견된 총기들이 어떻게 거기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2시간에 걸친 신문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않자 형사들은 그를 유치장에 혼자 남겨두고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종종 범죄자들은 고립된 공간에서 자신의 생각과 마주하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곤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형사들이 퇴근을 준비하던 바로 그 순간 다급한 호출이 울렸습니다. 비아레알이 이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이 마주하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자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젊은 범죄자가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삼아 펼치는 소름 끼치도록 과장되고 냉혹한 독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형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군요.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아마 당신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 테니까요. 이 순간부터 형사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 앞에 이 청년은 극도로 자기애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그는 신문 내내 마치 서투르게 쓰인 영화 속 악당을 흉내내는 듯 인간의 생명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연극적인 말투로 무감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녹음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 녹음 기록은 제 가족에게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질문에 답하러 온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러 왔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말해둘 게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저를 두렵게 할 인간이나 인간 집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전된 총이 머리에 겨눠진 적도 있고 제 총을 빼앗은 누군가가 그걸로 저를 위협한 적도 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려워하는 분은 단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부인한 채로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어떤 변호사도 하나님 앞에서 제 죄를 바로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이어질 끔찍한 고백과 기이한 대조를 이루며 신문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마치 비장한 주인공처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밤으로 돌아가 봅시다. 저는 카리나라는 여자아이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외부사버지가 자신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 즉시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차를 훔쳐서 지금 당장 너에게 달려가 그곳에서 빼내준다면 나와 함께 떠나겠니? 그녀는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아직 미성년자이니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저는 장비를 챙겨 비옷을 입고 제가 안전가옥으로 사용하는 버려진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엔 갈아입을 옷과 총들이 있었죠. 거짓말은 않겠습니다. 그 소음기들은 전부 제가 선반 하나 없이 손으로 직접 만든 겁니다. 자동차의 소음기와 같은 원리죠. 총알의 위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발사음을 거에 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이게 연방법 위반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자랑하듯 떠벌렸습니다. 그에게는 죄의식보다 자신이 얼마나 영리하고 대담한지에 대한 과시욕이 더 커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누군가를 해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차를 훔치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기계적인 재능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군요. 그래서 다음 계획으로 히치하이킹을 해서 차를 빼앗기로 했습니다. 총으로 위협해서 내리게만 할 생각이었죠. 여전히 그들을 해칠 마음은 없었습니다. 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85번고속도로까지 태워줄 수 있냐고 묻자 남자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마음을 바꿔 기름값이라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5달러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5달러를 주고 차에 탔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차에 탄 후 돕슨과 파울러는 그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심지어 돕슨은 25달러를 주면
조지아주 경계선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아레알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를 빼앗을 준비가 되었을 때 저는 소변이 마렵다며 차를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고전적인 수법이죠. 그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자가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총을 꺼낼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여성의 머리에 한 발을 쐈고 그 다음 남성의 목에 세 발을 쐈습니다. 원래는 머리를 노렸지만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빗나갔습니다. 정말로 쏘고 싶지 않았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을 멈춰야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쓰러지고 남자가 반응하기도 전에 저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의 가족들에게 제가 한 짓에 대해 미안하다고, 그리고 제가 저지른 일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마치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자신의 범행을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진심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무언가 질문하려 하자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자신의 말을 끊지 말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근처 주유소로 가서 차를 청소했습니다. 핏자국이 지워지지 않는 안전벨트는 잘라버렸죠. 그리고 기름을 넣고 지도 몇 장을 사서 제 길을 계속 갔습니다. 조지아주 피츠제럴드까지 시속 80, 90마일로 질주했죠. 그곳에 있는 카리나의 집의 정오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일부러 제 GPS 시계로 시간을 맞췄거든요. 그녀가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짐 챙겨서 차에 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나와서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고 결국 보안관까지 출동했습니다. 그와 한참을 언쟁했죠.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그는 카리나를 구출하려던 자신의 영웅적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과정을 마치 무용담처럼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그는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자이자 자신만의 정의를 실현하는 심판자였습니다. 형사들은 그의 이야기가 대부분 사실과 일치하지만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 빠져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가 카리나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초인종을 누르고 그녀에게 당장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그녀의 어머니가 2초 안에 이 현관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경고하자 비아레알은 차로 돌아가 문을 열고는 그녀의 어머니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좋게 갈 수도 있고 험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을 자랑스럽게 떠벌렸습니다. 저는 카리나에게 화요일 밤 자정에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총들을 챙겼던 겁니다. 운전석 밑에 있던 389경 권총은 찾으셨나요? 아마 이제 찾아보시겠죠. 그건 제 개인 방어용 무기입니다. 카리나의 집에 다시 갔을 때 누군가 제게 총을 겨눌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곳에 있는 모두를 해치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어머니, 의붓아버지, 그리고 그녀의 오빠까지. 저에게 위협이 될 만한 성인 3명을 말입니다. 군사용어로는 습식 구출 작전이라고 하죠. 피가 튀기 때문입니다. 형사가 그럼 카리나도 해칠 생각이었나? 라고 묻자 그는 처음으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녀를 구하려던 겁니다. 자신만의 뒤틀린 정의의 규범 속에서 그는 사랑하는 소녀를 구하기 위해 그녀의 가족을 포함한 5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전히 회복 중이던 피해자 제임스 돕스는 휠체어에 앉아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는 비아레아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그 질문은 법정 안에 깊은 침묵을 남겼지만 비아레알에게서는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존 비아레알의 사건은 단순한 비극적인 살인 사건을 넘어 현실을 왜곡하여 자신만의 영웅서사를 만들어내는 한 인간의 자기애적 망상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기록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정의의 사도라 믿었지만 그의 행동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악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악이란 종종 가장 그럴듯한 정의의 가면을 쓰고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고인이 된 메리 파울러의 영혼이 평안히 잠들기를, 그리고 끔찍한 경험 속에서도 살아남은 제임스 돕슨 씨가 계속해서 힘과 치유를 얻기를.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인간의 심연을 탐구하는 저희의 여정에 공감하신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무거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만약 어떤 범죄자의 자백이 뉘우침의 증거가 아닌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한편의 연극 무대와 같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한 젊은이의 뒤틀린 마음 속에서 선과 악의 경계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사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가장 성스러워야 할 밤,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24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앤더슨 카운티. 거리마다 캐럴이 울려 퍼지고 가족들이 한 해의 마지막을 축복하며 모이는 그 시간, 911 신고센터에는 그 고요함을 깨는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 85번 고속도로 남쪽 방면입니다. 사람이 도로 옆에 쓰러져 있어요. 총에 맞은 것 같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고통이 아주 심해 보입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이슬이 맺힌 풀밭 위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16마일 표지판 근처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성은 44세의 제임스 돕슨. 그는 머리 뒤쪽의 근거리에서 발사된 총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눈 뒤에 박히는 끔찍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적적으로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그가 구급대원에게 겨우 남긴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저 그를 차에 태워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와 함께 있던 43세의 여성 메리마리 파울러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했지만 결국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성탄절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건은 처음부터 미궁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운 친구 사이였지만 그날 밤 어디로 무슨 목적으로 향하고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경찰이 확신한 한 가지는 범행 동기가 차량 강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돕슨이 어머니에게 빌렸던 2013년형 현대 엘란트라 승용차가 현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라진 차량에 대한 전국 수배령을 내렸고 며칠 뒤인 12월 30일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되었습니다. 앤더슨 카운티 보안관서의 한 경관이 주택가에 주차된 흰색 현대 엘란트라 한 대를 발견한 것입니다. 차량 번호판은 원래의 것과 달랐지만 차대 번호를 조회한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찾던 바로 그 차, 그리고 그 차의 주인을 찾아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22세의 청년 존 애셔 페럴 비아레알이었습니다. 차량 내부는 끔찍했습니다.
좌석에는 핏자국이 선명했고 안전벨트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듯 날카롭게 잘려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22구경 탄피 1개와 389경 권총, 22구경 권총 2자루, 그리고 22구경 소총 1자루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총기에는 수제로 제작된 조잡한 소음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BRAR은 신속하게 체포되었습니다. 처음 신문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전혀 알지 못하며 자신의 차에서 발견된 총기들이 어떻게 거기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2시간에 걸친 신문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않자 형사들은 그를 유치장에 혼자 남겨두고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종종 범죄자들은 고립된 공간에서 자신의 생각과 마주하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곤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형사들이 퇴근을 준비하던 바로 그 순간 다급한 호출이 울렸습니다. BRAR이 이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이 마주하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자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젊은 범죄자가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삼아 펼치는 소름 끼치도록 과장되고 냉혹한 독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형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군요.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아마 당신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 테니까요. 이 순간부터 형사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 앞에 이 청년은 극도로 자기애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그는 신문 내내 마치 서투르게 쓰인 영화 속 악당을 흉내내는 듯 인간의 생명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연극적인 말투로 무감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녹음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 녹음 기록은 제 가족에게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질문에 답하러 온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러 왔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말해둘 게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저를 두렵게 할 인간이나 인간 집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전된 총이 머리에 겨눠진 적도 있고 제 총을 빼앗은 누군가가 그걸로 저를 위협한 적도 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려워하는 분은 단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부인한 채로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어떤 변호사도 하나님 앞에서 제 죄를 바로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이어질 끔찍한 고백과 기이한 대조를 이루며 신문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마치 비장한 주인공처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밤으로 돌아가 봅시다. 저는 카리나라는 여자아이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의붓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 즉시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차를 훔쳐서 지금 당장 너에게 달려가 그곳에서 빼내준다면 나와 함께 떠나겠니? 그녀는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아직 미성년자이니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저는 장비를 챙겨 비옷을 입고 제가 안전가옥으로 사용하는 버려진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엔 갈아입을 옷과 총들이 있었죠. 거짓말은 않겠습니다. 그 소음기들은 전부 제가 선반 하나 없이 손으로 직접 만든 겁니다. 자동차의 소음기와 같은 원리죠. 총알의 위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발사음을 거에 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이게 연방법 위반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자랑하듯 떠벌렸습니다. 그에게는 죄의식보다 자신이 얼마나 영리하고 대담한지에 대한 과시욕이 더 커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누군가를 해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차를 훔치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기계적인 재능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군요. 그래서 다음 계획으로 히치하이킹을 해서 차를 빼앗기로 했습니다. 총으로 위협해서 내리게만 할 생각이었죠. 여전히 그들을 해칠 마음은 없었습니다. 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85번 고속도로까지 태워줄 수 있냐고 묻자 남자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마음을 바꿔 기름값이라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5달러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5달러를 주고 차에 탔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차에 탄 후 돕슨과 파울러는 그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심지어 돕슨은 25달러를 주면 조지아주 경계선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아레알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를 빼앗을 준비가 되었을 때 저는 소변이 마렵다며 차를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고전적인 수법이죠. 그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자가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총을 꺼낼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여성의 머리에 한 발을 쐈고 그 다음 남성의 목에 3발을 쐈습니다. 원래는 머리를 노렸지만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빗나갔습니다. 정말로 쏘고 싶지 않았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을 멈춰야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쓰러지고 남자가 반응하기도 전에 저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의 가족들에게 제가 한 짓에 대해 미안하다고, 그리고 제가 저지른 일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마치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자신의 범행을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진심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무언가 질문하려 하자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자신의 말을 끊지 말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근처 주유소로 가서 차를 청소했습니다. 핏자국이 지워지지 않는 안전벨트는 잘라버렸죠. 그리고 기름을 넣고 지도 몇 장을 사서 제 길을 계속 갔습니다. 조지아주 피츠제럴드까지 시속 80, 90마일로 질주했죠. 그곳에 있는 카리나의 집의 정오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일부러 제 GPS 시계로 시간을 맞췄거든요. 그녀가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짐 챙겨서 차에 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나와서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고 결국 보안관까지 출동했습니다. 그와 한참을 언쟁했죠.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그는 카리나를 구출하려던 자신의 영웅적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과정을 마치 무용담처럼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그는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자이자 자신만의 정의를 실현하는 심판자였습니다. 형사들은 그의 이야기가 대부분 사실과 일치하지만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 빠져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가 카리나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초인종을 누르고 그녀에게 당장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그녀의 어머니가 2초 안에 이 현관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경고하자 비아레알은 차로 돌아가 문을 열고는 그녀의 어머니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좋게 갈 수도 있고 험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을 자랑스럽게 떠벌렸습니다. 저는 카리나에게 화요일 밤 자정에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총들을 챙겼던 겁니다. 운전석 밑에 있던 389경 권총은 찾으셨나요? 아마 이제 찾아보시겠죠. 그건 제 개인 방어용 무기입니다.
카리나의 집에 다시 갔을 때 누군가 제게 총을 겨눌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곳에 있는 모두를 해치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어머니, 의붓아버지, 그리고 그녀의 오빠까지. 저에게 위협이 될 만한 성인 3명을 말입니다. 군사용어로는 습식 구출 작전이라고 하죠. 피가 튀기 때문입니다. 형사가 그럼 카리나도 해칠 생각이었나? 라고 묻자 그는 처음으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녀를 구하려던 겁니다. 자신만의 뒤틀린 정의의 규범 속에서 그는 사랑하는 소녀를 구하기 위해 그녀의 가족을 포함한 5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전히 회복 중이던 피해자 제임스 돕슨은 휠체어에 앉아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는 비아레아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그 질문은 법정 안에 깊은 침묵을 남겼지만 비아레알에게서는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존 비아레알의 사건은 단순한 비극적인 살인 사건을 넘어 현실을 왜곡하여 자신만의 영웅서사를 만들어내는 한 인간의 자기애적 망상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기록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정의의 사도라 믿었지만 그의 행동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악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악이란 종종 가장 그럴듯한 정의의 가면을 쓰고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고인이 된 메리 파울러의 영혼이 평안히 잠들기를, 그리고 끔찍한 경험 속에서도 살아남은 제임스 돕슨 씨가 계속해서 힘과 치유를 얻기를.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인간의 심연을 탐구하는 저희의 여정에 공감하신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무거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만약 어떤 범죄자의 자백이 뉘우침의 증거가 아닌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한편의 연극 무대와 같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한 젊은이의 뒤틀린 마음 속에서 선과 악의 경계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사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가장 성스러워야 할 밤,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24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앤더슨 카운티. 거리마다 캐럴이 울려 퍼지고 가족들이 한 해의 마지막을 축복하며 모이는 그 시간, 911 신고센터에는 그 고요함을 깨는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 85번 고속도로 남쪽 방면입니다. 사람이 도로 옆에 쓰러져 있어요. 총에 맞은 것 같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고통이 아주 심해 보입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이슬이 맺힌 풀밭 위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16마일 표지판 근처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성은 44세의 제임스 돕슨. 그는 머리 뒤쪽의 근거리에서 발사된 총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눈 뒤에 박히는 끔찍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적적으로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그가 구급대원에게 겨우 남긴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저 그를 차에 태워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와 함께 있던 43세의 여성 메리마리 파울러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했지만 결국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성탄절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건은 처음부터 미궁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운 친구 사이였지만 그날 밤 어디로
무슨 목적으로 향하고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경찰이 확신한 한 가지는 범행 동기가 차량 강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돕슨이 어머니에게 빌렸던 2013년형 현대 엘란트라 승용차가 현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라진 차량에 대한 전국 수배령을 내렸고 며칠 뒤인 12월 30일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되었습니다. 앤더슨 카운티 보안관서의 한 경관이 주택가에 주차된 흰색 현대 엘란트라 한 대를 발견한 것입니다. 차량 번호판은 원래의 것과 달랐지만 차대 번호를 조회한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찾던 바로 그 차, 그리고 그 차의 주인을 찾아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22세의 청년 존 애셔 패럴 BRAR이었습니다. 차량 내부는 끔찍했습니다. 좌석에는 핏자국이 선명했고 안전벨트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듯 날카롭게 잘려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22구경 탄피 1개와 389경 권총, 22구경 권총 2자루, 그리고 22구경 소총 1자루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총기에는 수제로 제작된 조잡한 소음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BRAR은 신속하게 체포되었습니다. 처음 신문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전혀 알지 못하며 자신의 차에서 발견된 총기들이 어떻게 거기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2시간에 걸친 신문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않자 형사들은 그를 유치장에 혼자 남겨두고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종종 범죄자들은 고립된 공간에서 자신의 생각과 마주하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곤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형사들이 퇴근을 준비하던 바로 그 순간 다급한 호출이 울렸습니다. BRAR이 이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이 마주하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자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젊은 범죄자가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삼아 펼치는 소름 끼치도록 과장되고 냉혹한 독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형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군요.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아마 당신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 테니까요. 이 순간부터 형사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 앞에 이 청년은 극도로 자기애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그는 신문 내내 마치 서투르게 쓰인 영화 속 악당을 흉내내는 듯 인간의 생명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연극적인 말투로 무감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녹음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 녹음 기록은 제 가족에게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질문에 답하러 온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러 왔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말해둘 게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저를 두렵게 할 인간이나 인간 집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전된 총이 머리에 겨눠진 적도 있고 제 총을 빼앗은 누군가가 그걸로 저를 위협한 적도 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려워하는 분은 단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부인한 채로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어떤 변호사도 하나님 앞에서 제 죄를 바로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이어질 끔찍한 고백과 기이한 대조를 이루며 신문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마치 비장한 주인공처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밤으로 돌아가 봅시다. 저는 카리나라는 여자아이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의붓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 즉시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차를 훔쳐서 지금 당장 너에게 달려가 그곳에서 빼내준다면 나와 함께 떠나겠니? 그녀는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아직 미성년자이니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저는 장비를 챙겨 비옷을 입고 제가 안전가옥으로 사용하는 버려진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엔 갈아입을 옷과 총들이 있었죠. 거짓말은 않겠습니다. 그 소음기들은 전부 제가 선반 하나 없이 손으로 직접 만든 겁니다. 자동차의 소음기와 같은 원리죠. 총알의 위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발사음을 거에 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이게 연방법 위반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자랑하듯 떠벌렸습니다. 그에게는 죄의식보다 자신이 얼마나 영리하고 대담한지에 대한 과시욕이 더 커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누군가를 해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차를 훔치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기계적인 재능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군요. 그래서 다음 계획으로 히치하이킹을 해서 차를 빼앗기로 했습니다. 총으로 위협해서 내리게만 할 생각이었죠. 여전히 그들을 해칠 마음은 없었습니다. 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85번 고속도로까지 태워줄 수 있냐고 묻자 남자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마음을 바꿔 기름값이라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5달러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5달러를 주고 차에 탔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차에 탄 후 돕슨과 파울러는 그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심지어 돕슨은 25달러를 주면 조지아주 경계선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아레알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를 빼앗을 준비가 되었을 때 저는 소변이 마렵다며 차를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고전적인 수법이죠. 그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자가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총을 꺼낼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여성의 머리에 한 발을 쐈고 그 다음 남성의 목에 3발을 쐈습니다. 원래는 머리를 노렸지만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빗나갔습니다. 정말로 쏘고 싶지 않았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을 멈춰야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쓰러지고 남자가 반응하기도 전에 저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의 가족들에게 제가 한 짓에 대해 미안하다고, 그리고 제가 저지른 일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마치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자신의 범행을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진심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무언가 질문하려 하자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자신의 말을 끊지 말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근처 주유소로 가서 차를 청소했습니다. 핏자국이 지워지지 않는 안전벨트는 잘라버렸죠. 그리고 기름을 넣고 지도 몇 장을 사서 제 길을 계속 갔습니다. 조지아주 피츠제럴드까지 시속 80, 90마일로 질주했죠. 그곳에 있는 카리나의 집의 정오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일부러 제 GPS 시계로 시간을 맞췄거든요. 그녀가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짐 챙겨서 차에 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나와서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고 결국 보안관까지 출동했습니다. 그와 한참을 언쟁했죠.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그는 카리나를 구출하려던 자신의 영웅적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과정을 마치 무용담처럼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그는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자이자
자신만의 정의를 실현하는 심판자였습니다. 형사들은 그의 이야기가 대부분 사실과 일치하지만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 빠져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가 카리나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초인종을 누르고 그녀에게 당장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그녀의 어머니가 2초 안에 이 현관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경고하자 비아레알은 차로 돌아가 문을 열고는 그녀의 어머니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좋게 갈 수도 있고 험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을 자랑스럽게 떠벌렸습니다. 저는 카리나에게 화요일 밤 자정에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총들을 챙겼던 겁니다. 운전석 밑에 있던 389경 권총은 찾으셨나요? 아마 이제 찾아보시겠죠. 그건 제 개인 방어용 무기입니다. 카리나의 집에 다시 갔을 때 누군가 제게 총을 겨눌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곳에 있는 모두를 해치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어머니, 의붓아버지, 그리고 그녀의 오빠까지. 저에게 위협이 될 만한 성인 3명을 말입니다. 군사용어로는 습식 구출 작전이라고 하죠. 피가 튀기 때문입니다. 형사가 그럼 카리나도 해칠 생각이었나? 라고 묻자 그는 처음으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녀를 구하려던 겁니다. 자신만의 뒤틀린 정의의 규범 속에서 그는 사랑하는 소녀를 구하기 위해 그녀의 가족을 포함한 5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전히 회복 중이던 피해자 제임스 dobs는 휠체어에 앉아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는 비아레알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그 질문은 법정 안에 깊은 침묵을 남겼지만 비아레알에게서는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존 비아레알의 사건은 단순한 비극적인 살인 사건을 넘어 현실을 왜곡하여 자신만의 영웅서사를 만들어내는 한 인간의 자기애적 망상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기록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정의의 사도라 믿었지만 그의 행동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악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악이란 종종 가장 그럴듯한 정의의 가면을 쓰고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고인이 된 메리 파울러의 영혼이 평안히 잠들기를, 그리고 끔찍한 경험 속에서도 살아남은 제임스 dob슨 씨가 계속해서 힘과 치유를 얻기를.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인간의 심연을 탐구하는 저희의 여정에 공감하신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무거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만약 어떤 범죄자의 자백이 뉘우침의 증거가 아닌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편의 연극 무대와 같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한 젊은이의 뒤틀린 마음 속에서 선과 악의 경계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사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가장 성스러워야 할 밤,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24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앤더슨 카운티. 거리마다 캐럴이 울려 퍼지고 가족들이 한 해의 마지막을 축복하며 모이는 그 시간, 911 신고센터에는 그 고요함을 깨는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 85번 고속도로 남쪽 방면입니다. 사람이 도로 옆에 쓰러져 있어요. 총에 맞은 것 같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고통이 아주 심해 보입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이슬이 맺힌 풀밭 위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16마일 표지판 근처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성은 44세의 제임스 돕슨. 그는 머리 뒤쪽의 근거리에서 발사된 총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눈 뒤에 박히는 끔찍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적적으로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그가 구급대원에게 겨우 남긴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저 그를 차에 태워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와 함께 있던 43세의 여성 메리마리 파울러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했지만 결국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성탄절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건은 처음부터 미궁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운 친구 사이였지만 그날 밤 어디로 무슨 목적으로 향하고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경찰이 확신한 한 가지는 범행 동기가 차량 강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돕슨이 어머니에게 빌렸던 2013년형 현대 엘란트라 승용차가 현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라진 차량에 대한 전국 수배령을 내렸고 며칠 뒤인 12월 30일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되었습니다. 앤더슨 카운티 보안관서의 한 경관이 주택가에 주차된 흰색 현대 엘란트라 한 대를 발견한 것입니다. 차량 번호판은 원래의 것과 달랐지만 차대 번호를 조회한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찾던 바로 그 차, 그리고 그 차의 주인을 찾아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22세의 청년 존 애셔 페럴 비아레알이었습니다. 차량 내부는 끔찍했습니다. 좌석에는 핏자국이 선명했고 안전벨트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듯 날카롭게 잘려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22구경 탄피 1개와 389경 권총, 22구경 권총 2자루, 그리고 22구경 소총 1자루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총기에는 수제로 제작된 조잡한 소음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비아레알은 신속하게 체포되었습니다. 처음 신문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전혀 알지 못하며 자신의 차에서 발견된 총기들이 어떻게 거기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2시간에 걸친 신문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않자 형사들은 그를 유치장에 혼자 남겨두고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종종 범죄자들은 고립된 공간에서 자신의 생각과 마주하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곤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형사들이 퇴근을 준비하던 바로 그 순간 다급한 호출이 울렸습니다. 비아레알이 이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이 마주하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자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젊은 범죄자가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삼아 펼치는 소름 끼치도록 과장되고 냉혹한 독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형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군요.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아마 당신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 테니까요. 이 순간부터 형사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 앞에 이 청년은 극도로 자기애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그는 신문 내내 마치 서투르게 쓰인 영화 속 악당을 흉내내는 듯 인간의 생명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연극적인 말투로 무감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녹음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 녹음 기록은 제 가족에게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질문에 답하러 온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러 왔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말해둘 게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저를 두렵게 할 인간이나 인간 집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전된 총이 머리에 겨눠진 적도 있고 제 총을 빼앗은 누군가가 그걸로 저를 위협한 적도 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려워하는 분은 단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부인한 채로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어떤 변호사도 하나님 앞에서 제 죄를 바로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이어질 끔찍한 고백과 기이한 대조를 이루며 신문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마치 비장한 주인공처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밤으로 돌아가 봅시다. 저는 카리나라는 여자아이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의붓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 즉시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차를 훔쳐서 지금 당장 너에게 달려가 그곳에서 빼내준다면 나와 함께 떠나겠니? 그녀는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아직 미성년자이니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저는 장비를 챙겨 비옷을 입고 제가 안전가옥으로 사용하는 버려진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엔 갈아입을 옷과 총들이 있었죠. 거짓말은 않겠습니다. 그 소음기들은 전부 제가 선반 하나 없이 손으로 직접 만든 겁니다. 자동차의 소음기와 같은 원리죠. 총알의 위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발사음을 거에 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이게 연방법 위반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자랑하듯 떠벌렸습니다. 그에게는 죄의식보다 자신이 얼마나 영리하고 대담한지에 대한 과시욕이 더 커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누군가를 해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차를 훔치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기계적인 재능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군요. 그래서 다음 계획으로 히치하이킹을 해서 차를 빼앗기로 했습니다. 총으로 위협해서 내리게만 할 생각이었죠. 여전히 그들을 해칠 마음은 없었습니다. 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85번고속도로까지 태워줄 수 있냐고 묻자 남자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마음을 바꿔 기름값이라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5달러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5달러를 주고 차에 탔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차에 탄 후 돕슨과 파울러는 그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심지어 돕슨은 25달러를 주면 조지아주 경계선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아레알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를 빼앗을 준비가 되었을 때 저는 소변이 마렵다며 차를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고전적인 수법이죠. 그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자가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총을 꺼낼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여성의 머리에 한 발을 쐈고 그 다음 남성의 목에 세 발을 쐈습니다. 원래는 머리를 노렸지만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빗나갔습니다. 정말로 쏘고 싶지 않았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을 멈춰야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쓰러지고 남자가 반응하기도 전에 저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의 가족들에게 제가 한 짓에 대해 미안하다고, 그리고 제가 저지른 일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마치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자신의 범행을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진심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무언가 질문하려 하자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자신의 말을 끊지 말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근처 주유소로 가서 차를 청소했습니다. 핏자국이 지워지지 않는 안전벨트는 잘라버렸죠. 그리고 기름을 넣고 지도 몇 장을 사서 제 길을 계속 갔습니다. 조지아주 피츠제럴드까지 시속